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테크노믹스 시간입니다. 최승병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모셔서 오늘 삼성전자가 TSMC한테 지금 따라잡힌 상태인데 다시 따라잡을 수 있을까? 아니, 그게 어렵다면 TSMC가 도대체 얼마나 기술력이 좋은 대만 기업이길래 그렇게 왜 우리 삼성전자가 못 따라잡나? 이 문제 좀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최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점점 보폭이 넓어지고 있으신 것 같으세요? 어제도 하루 종일 방송 일정 있으셨죠? 그거는 뭐 다른 방송에서 역전다방에서 또 맹활약을 하고 계시거든요.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반도체 이야기 해주셨는데 보면서 정말 이 반도체, HBM, 뭐 차세대, 블랙웰 칩 이런 얘기를 엔비디아니 이런 얘기 다 이렇게 뉴스에서 많이 들어서 조각조각 알고 있었는데 정말 잘 정리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그 백미를 찍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이고 삼성전자가 그 선두에 있고 오랫동안 그걸 자부심으로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막대한데 어느 순간부턴가 대만의 TSMC가 세계 반도체 1위라고 하더니 삼성전자는 이제는 뭐 못 따라잡는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TSMC가 뭔지 지난 시간에 슈퍼어린 ASML에 이어서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모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 TSMC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데 업종이 좀 다르긴 합니다. TSMC는 흔히 얘기 들어보셨을 파운드리 기업이죠. 우리가 뭐 이 반도체들을 예전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인텔이나 IBM 뭐 이런 회사들이 예전에는 종합 반도체 기업이었죠. 설계부터 제품 제조까지 다 직접 하는 딱 수직 계열화된 그런 기업들이 중심이었다면은 이것이 뭐 삼성도 거의 그 궤적을 따라가갖고 지금 뭐 삼성은 메모리 쪽에서 그런 입지를 단단하게 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TSMC는 이 대만이 후발주자로서 대만이 사실은 뭐 이렇게 아주 후발주자는 아닌데 어쩌다 보니 약간 여러 좀 삐끗삐끗한 와중에서 한 1970년대 80년대 야 우리도 반도체 산업을 일으켜야겠다. 근데 어디로 들어갈까? 지금 뭐 메모리 쪽에선 삼성이 먼저 이 출발을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색다른 업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때 만든 것이 국가 주도로 만든 게 TSMC고 그때 한 것이 파운더리 업.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 설계랑 제조 생산을 갖다가 분리하자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들이 있는데 이들의 주문을 받아서 생산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그런 생산 전문 기업으로 우리가 파운더리 업을 만들자라고 해서 사실상 전 세계에서 이 파운더리 업을 전업으로 시작한 게 이 TSMC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국가가 주도해서 또 만들었고, 네, 대만이. 국가가 거의 한 반 정도 출자해서 만들었고요. 그 전에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이런 팹리스들이 이런 걸 생산을 할 때 이런 큰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고 항상 이 라인이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가끔 이제 노는 라인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서 그래 우리 좀 설비가 놀고 있으니까 너네 설계대로 생산해 줄게라고 해서 하는 그런 부업이었어요. 부업 제조가. 근데 이게 점점 팹리스 영역이 커지다 보니까 야 이런 부업 정도가 아니라 이걸 아예 전업으로 하는 기업이 앞으로는 필요하겠다. 그걸 딱 내다본 것이 유명한 대만계 반도체 전문가 모리스 창이었죠. 그래서 모리스 창 중심으로 해서 TSMC를 키워서 지금 이렇게 커진 거죠. 그러네요. 지금은 파운드리 업계에선 지금 1위인 것이죠? 그렇죠. 뭐 거의 예전부터 계속 1위였고요. 지금 와서는 더더욱 그 입지가 강해진 겁니다. 예전에는 사실 이 파운더리 업이 야, 이게 큰 돈이 될까라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파운드리 업이 작년 2023년 기준으로 시장 규모가 1115억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150조 원 규모까지 이제 커졌습니다. 근데 TSMC가 이 중에 60%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0조 원이네요. 네, 지금 뭐 작년 TSMC 매출이 706억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95조 그 정도 될 정도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고요. 그리고 이게 뭐 다른 반도체 업계는 굉장히 사이클을 심하게 타는데 파운더리 업은 이게 그래도 꾸준히 성장하면서 지금 TSMC가 우직하게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그렇게 TSMC는 우리가 잘 모르는 기업이었는데 사실. 맞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뭐 TSMC 아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파운드리가 점점 중요하게 된 계기가 있는 건가요? 있습니다. 그 계기를 만든 게 애플이죠, 애플. 사실 어떻게 된 거죠? 2010년대까지만 해도 파운드리가 뭐 그때도 작진 않았지만은
그때 제가 2010년도 기준으로 보면 그 당시가 반도체 산업 요 전체 매출이 한 3천억 달러 정도라고 했고 반도체 시장 규모가. 근데 물론 파운더리는 최종 제품은 아니지만 중간 제품이긴 하지만은 그중에 한 300억 달러 정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반도체 시장 규모에서 한 파운더리가 10% 정도 규모의 매출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반도체 전체 시장이 5,268억 달러인데 파운더리가 1,115억 달러니까 20%가 넘었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비중 자체도 굉장히 올라왔고 비중이 2배가 된 거네요. 비중이 2배가 됐는데 그 핵심에는 애플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반도체 가장 큰 수요처라고 하면은 이 PC 중심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PC의 요 CPU 예전에 무조건 다 인텔 썼잖아요. 맞아요. 인텔 인사이드 딱 네, 붙여놓고 인텔 인사이드. 컴퓨터에. 근데 그 가장 핵심 부품인 이 인텔 요 CPU와 여러 가지 반도체, 특히 또 반도체 하면 그 당시부터 램, 네. 그럼 삼성 램 막 꼽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쌍벽 기업들이 다 종합 반도체 기업이다 보니까 파운더리의 업이 이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파운더리가 생산하는 쪽들은 지난번에 계속 설명드린 그래픽 카드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그런 전문 칩들 중심이었는데 그 10년 사이에 시장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죠. 지금은 반도체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바로 우리가 지금도 들고 계시는 스마트 기기입니다. 그렇죠. 네. 스마트폰과 이런 태블릿 같은 데 쓰이는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 최대 수요가 바로 이 애플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애플은 종합 반도체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애플은 자기네가 필요로 하는 이 칩들을 갖다가 다 이런 자체 설계해갖고 파운드리에다 주문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파운드리 업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고속 성장하고 TSMC의 매출도 사실 보니까 150억 달러에서 700억 네. 달러 넘었다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한 네. 5배 정도 10년 만에 그렇죠. 한 그렇게 지금 된 거죠. 10주년 사이에 뭐 5배 이상 성장해봤죠. 그러네요. 삼성전자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삼성전자는 그동안에 네, 어떻게 됐나요? 삼성전자는 이미 2010년대에도 메모리 업계의 절대 강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 2010년대 삼성전자가 한 매출이 반도체 부분만 따져서 매출이 한 300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그 당시엔 TSMC의 2배 정도 규모였죠. 근데 작년에 보면은 작년 2023년에 400억 달러였습니다. 물론 이게 반도체 경기가 2021년에 코로나 특수가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작년에 불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좀 꺾어진 건 있습니다. 2021년에 그래서 752억 달러 정도까지 해서 정점을 했는데 그 정점까지 비교하면은 삼성이 약 2배 반 정도 성장할 동안 TSMC는 4배 이상 성장을 한 거였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TSMC하고 그렇죠.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추월 당한 것은 물론이고 격차도 벌어지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딱 그 정점을 찍고 원래 메모리는 이 경기를 되게 많이 타거든요. 사이클을 많이 타기 때문에 삼성전자 2021년 정점을 찍고 작년, 재작년에 어마어마하게 이게 팍 꺾였습니다. 2022년에가 한 640억 달러, 그리고 작년이 400억 달러 정도까지 확 이제 거의 반 가까이 이게 추락을 한 사이에 TSMC는 그 사이에도 꾸준히 늘었어요. TSMC가 2021년에는 572억 달러였는데 2022년에 여전히 이 상승세를 타고 737억 달러 찍었고 그래서 이때 추월을 허용한 거죠. 작년에는 이 706억 달러 조금 꺾이긴 했지만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삼성전자와의 격차가 벌어진 거죠. 물론 뭐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이제 이번 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다시 메모리 경기가 요즘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다시 분기 실적을 추월했다고 하니까 아마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올해는 그래도 다시 좀 거의 비등해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게 사실 매출이 문제가 아니라 매출 면에서는 뭐 거의 이젠 대등하다고 봐야 되지만은 생산하는 제품의 이 위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아무래도 TSMC가 생산하는 이 가장 중요한 이 제품의 고객은 역시 애플이다 보니까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가장 이 첨단 칩들이 지금 TSMC가 생산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이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이 칩들이 또 TSMC가 생산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전 세계 IT 업계에서 가장 핫한 반도체 제품이 다 TSMC가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 매출 비등한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제품의 질 차이에서도 뭔가 그런 격차가 느껴진다는 게 더 위험한 신호겠죠. 그러네요. 근데 제가 아까 궁금했던 게 2010년 정도로 시계를 뒤로 돌려보면 애플이 보기에 애플이 어쨌든
자기들의 이 칩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을 때 사실 그때 삼성전자가 좀 더 물론 메모리 반도체 중심이라고는 하지만 반도체 업계 전체로나 외형으로나 네. 좀 더 믿을 만한 파트너 아니었을까? 왜 맞습니다. TSMC 왜 대만으로 갔을까? 또 국가로도 사실 대만 경제가 한국 경제보다 조금 더 국가 리스크도 있잖아요. 중국에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참 사연이 많죠. 그게 구구절절한데 사실 애플이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는 아이폰에 들어가는 그 당시엔 AP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컴퓨터의 CPU에 해당되는 그런 AP를 갖다가 사실 삼성이 먼저 생산했습니다. 그 당시 삼성 시스템 LSI 그 사업부에서 그때 파운더리 했었거든요. 네. 애플이 그 당시에는 우리 삼성한테 물량을 줬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갖고 아이폰 3GS까지는 이 전량 삼성이 다 공급을 했었습니다. 아예 설계까지 삼성한테 위탁을 했었고요. 근데 그 무렵에 2000년대 후반에 아이폰 만들면서 스티브 잡스가 야, 우리가 설계는 그래도 우리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갖고 2008년도에 그 당시 PA쌤이라고 그러니까 팔로알토쌤이라는 이 팹리스 업체, 설계 업체를 갖다가 그 당시에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하고서 그때부터 설계는 독자적으로 했지만은 그래도 이 파운더리 물량은 삼성한테 맡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0년도에 큰 사건이 터지게 되죠. 기억해 보시면 2010년도에 아이폰이 대박을 터뜨리니까 네. 삼성에서도 그 당시에 우왕좌왕하다가 이 휴대폰 사업부에서 드디어 갤럭시 S를 내놨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 갤럭시 S가 처음에 굉장히 동글동글한 그 모습이 아이폰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아. 그래서 그때 스티브 잡스가 경로를 했죠. 야, 이것들 우리 아이폰 다 베껴갖고 갤럭시 만들었네 하면서 그 당시 스티브 잡스가 우리 그 당시 삼성전자에 소송전을 걸기 시작했죠. 네, 이거 카피캣이다. 그러면은 그렇게 소송을 하기 시작했는데 물량을 이렇게 외주 주기는 또 어려운 껄끄러워지긴 네, 했겠네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양사가 빈정상한 겁니다. 삼성도 야, 우리가 뭘 카피했다고 하면서 이 맞소송을 걸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야, 이거 당장은 안 되겠지만은 우리 삼성에서 물량 빼라는 얘기가 애플에서 당연히 있었겠죠. 네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소송전이 격화되면서 어디 다른 쪽에 맡기면 좋을 데 없나라고 계속 하다가 역시 그 당시 파운더리의 그 당시에도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TSMC한테 계속 접촉하면서 너네 우리 물량 받아줄 수 있냐라고 하고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는 이 AP가 A 시리즈거든요. 애플에서 네네. A1, A2 쭉 나가는데 네네네네. A4부터 사실 시작했죠. 근데 A8부터 TSMC한테 물량을 확 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삼성 쪽으로 네네. 하다가요. 그게 한 20나노 공정 정도였는데 그래서 한 2014년 정도 기준으로 해서 그때부터 해선 이 TSMC한테 물량 대부분을 맡기고 또 그 당시에 삼성이 좀 삐끗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은 파운드리가 주력이 아니다 보니까 이 애플 요구에 좀 못 따라가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도 우리 예정이 있지 않냐 하면서 A9은 물량을 좀 비슷하게 받아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A9 삼성에서 생산한 분량들이 TSMC 생산분에 비해서 발열이 좀 심하다. 네, 그런 소비자들의 좀 여러 가지 악평들을 시달리면서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뭐 그 뒤로 A10부터는 완전히 TSMC가 지금까지 독점적으로 계속 생산을 해오고 있습니다. 2014년이면 그 아이폰 6 정도 되는 건가요? 네, 6, 그렇죠. 7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러네요. 결국은 그러면은 애플이 삼성전자와 TSMC 사이에 지금의 격차를 만든 주범이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애플이 사실은 그 당시에 밸류 체인을 짜면서 대만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조립은 폭스콘한테 주로 맡겼죠. 맞습니다. 네, 폭스콘 같은 업체들한테 맡기면서 그 당시에 우리 얘기를 들어보면은 와, 이 폭스콘 키워주는 게 장난 아니다. 그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문을 어마어마한 양을 하면서 거의 뭐 자금 지원도 빵빵하게 해서 야, 이거 아이폰 이제 깨끗하게 이거 금형해서 깎아야 돼 라고 하면은 이 애플이 공장에서 그 설비 투자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때 하고 다 그냥 금속 깎아내는데 CNC 기계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공작 기계 얼마나 필요해? 우리가 자금 일단 대줄 테니까 그냥 몇백 대 사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당시 이 일본의 공작 기계들을 거의
폭스콘이 쓸어가는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투자도 많이 했는데 TSMC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TSMC 우리가 앞으로 주문 어마어마하게 넣어줄 거니까 믿고 투자 어마어마하게 하세요 라고 진짜 푸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이 TSMC가 이 새로 팹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 반도체 제조 공장 만드는데 애플이라는 하나의 고객을 위해서 막 10조 원씩 퍽퍽 투자하는 아, 그래요? 예, 일들이 벌어집니다. 뭔가 약속을 했겠네요, 그러면. 그럼요. 약속을 안 당연히 받고 물량, 그럴 순 없죠. 우리 지금처럼 잘 팔릴 거 뻔하니까 물량 앞으로 너네한테 계속 밀어줄 테니까 걱정 말고 투자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당시에, 그리고 또 애플이 되게 깐깐한 고객입니다. 검수도 어마어마하게 철저하게 하고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굉장히 푸시를 많이 갖고 TSMC가 그 이 등살에 떠밀리면서 그 당시에 또 굉장히 이 여러 가지 생산 능력이 발전을 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면 계속해서 신제품 나올 때 계속 물량을 밀어준 거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시작된 게 뭐 아이폰 6 정도였다면. 맞습니다. 이게 8, 9, 10 나오면서 계속. 네, 애플이라는 고객을 잡으면서 TSMC의 또 템포가 빨라졌어요. 원래 반도체 업계는 이 그전에 이 PC 교체 주기 같은 거에 맞춰서 인텔이 주로 그랬죠. PC 교체 주기에 맞춰서 이 차세대 제품 성능 요 공정 미세화하는 그런 사이클이 있었는데 우리 스마트폰은 아시겠지만은 신제품이 1년마다 계속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업그레이드 주기가 1년으로 딱딱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거 받아서 짠 멋있는 신제품이 또 나왔습니다라고 선전을 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 아이폰 성능 업그레이드 템포에 맞춰서 얘네도 이 공정 업그레이드를 계속 쫓아서 하려다 보니까 진짜 공격적인 이 투자를 갖다가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 얘기하는 이 공정 미세화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A9, A10 요 정도가 이제 16나노에서 썼었는데 그 뒤로 뭐 이를테면 A10, 11에서는 10나노, 그 다음에는 또 7나노, 5나노, 4나노, 3나노 이런 식으로 계속 공정이 거의 뭐 1년마다 딱딱딱딱딱딱 이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아이폰 13 그 정도에 쓰인 게 A15였는데 그게 한 5나노 썼고요. 아이폰 14, 15 프로 그리고 지금 아이폰 15에 들어간 게 A16인데 요게 4나노 공정. 그리고 지금 제일 네. 아이폰 라인에서 비싸게 팔리는 게 아이폰 15 프로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 A17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현재 가장 미세한 공정인 3나노 공정이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아, 그거 많이 들었어요. 기사에서 3나노 공정을 개발했다, 뭐 삼성도 뭐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사실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이게 나노 단위가 있다는 건 아는데. 네네. 뭐를 반도체에서 뭐가 거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네, 이 부분에 아무래도 테크노믹스니까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나노미터는 우리가 밀리미터는 잘 아시잖아요. 네네. 이 밀리미터가 1000분의 1미터고요. 그거에 또 1000분의 1 밀리미터가 마이크로미터고, 네. 그러니까 다시 또 1000분의 1 마이크로미터가 나노미터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분의 1 밀리미터를 나노미터라고 해요. 네. 그래서 원래 예전에 반도체에서는 흔히 뭐 요게 반도체 미세하게 새겨진 그것도 회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회로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구릿줄 폭을 갖다가 나타내는 거라고 흔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많이 했는데 사실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반도체 아니에요, 그게? 네네, 요즘은 좀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요즘 반도체 구조를 보시면은 우리가 요거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저기 자료 화면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요 다이에 보면은 요 반도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트랜지스터입니다. 트랜지스터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아주 미세한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왼쪽에 이 소스라는 게 있고 드레인이라는 요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원래 요 전기를 옮겨주는 전자가 흘러가야 되는데 중간에 게이트가 문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이 문이 딱 닫혔다가 열렸다 하면서 그 전자의 흐름을 막았다가 열어줬다 하는 거예요. 스위치 오프 온 이걸 시켜주는 거죠. 근데 저걸 뭘로 시키냐면 저 게이트 문에다가 전압을 걸어주냐 마냐로 저 스위치를 열었다 닫았다 합니다. 저기다 전압을 걸면은 스위치가 딱 열려서 거기로 이 전자가 흘러가는 그리고 딱 저 전압을 끊어버리면은 딱 닫히는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얼마나 요 칩 안에 많이 집어넣느냐가 핵심인데 저 하나하나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미세해지겠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저 크기를 갖다가 해서 어떻게 쟀냐면 예전에는 저 위에 덮는 게이트, 문의 크기를 갖고 저 위에 보면은 A라고 표시된 네네네. 네, 저 문의 폭을 가지고 우리가 크기를 쟀어요. 그게 그 폭이 뭐 10나노면 10나노 공정 네네.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는 뭐 몇 마이크로미터에서 이렇게 몇백 나노미터라고 했을 때는 딱 저 크기였는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저걸 점점 이제 반도체를 작게 만들다 보면은 아까 보여주셨던 이걸 보면은 저 문을 계속 작게 만들다 보면은 전압을 안 걸어줘도 그러니까 이 스위치를 딱 누르지 않아도 저기 전자가 쓱 빠져나가는 일이 발생해요. 너무 가까워서요? 네, 너무 가까워서. 우리 보면은 우리 휴전선 같은 경우도 비무장지대가 넓으니까 함부로 못 넘어오는데 만약 옛날 베를린 장벽처럼 딱 담장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지키고 있어도 못 가게 막아도 누군가 담장을 넘어서 슉슉슉 빠져나오겠죠. 네. 탈북민들이 많이 빠져나오겠죠.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게 미소화하는데 한계에 부닥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발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이른바 핀팻이라는 겁니다. 저 트랜지스터를 갖다가 저거는 평면에 저렇게 배치해 놨는데 야 요걸 갖다가 이렇게 지금 저기 보시면은 소스와 드레인이라는 저 전극이 바닥에 누워 있잖아요. 네. 근데 저걸 갖다가 이렇게 새로 세워버리자. 수직으로 세우면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저기 문과 저 소스 드레인이 접촉하는 부분이 커지게 되죠. 네네. 전에는 이렇게 눕혀놨을 때는 이 전극의 한 면만을 딱 지키고 있었다면은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아랫 면적도 좁아지고 이 세워놓으니까 저 게이트라는 수문장이 3면을 지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문에 보초들을 많이 세워놨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넘어오기 힘들 거 아니겠어요. 이 방식을 쓰다 보니까 좀 작게 만들어도 이게 아까 같은 전류 누설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채택하면서부터는 다시 이제 미세화 공정이 쭉쭉쭉 가기 시작을 했는데 네. 그때부터는 문제가 뭐냐면 이걸 세워놓으니까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이 크기를 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 때문에 이게 한 2020년, 이게 2012년인가? 그때쯤부터 요걸 재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그때서 그래요? 그냥 야,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뭐 그전까지 한 이를테면 뭐 22나노라고 했으면은 그냥 뭐 그거보다 조금 더 우리가 요걸 많이 집어넣었으면은 따닥따닥 많이 집어넣었으면 20나노. 그 다음 좀 발전된 거는 그냥 17나노, 뭐 16나노 이런 식으로 그 다음 그냥 숫자만 작게 해서 좀 발전됐다고 표현을 하자라고 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뭔가 1나노미터는 분자 크기고 뭐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이상은 뭐 내려갈 수 없고 이런 얘기는 아닌 거예요? 네, 뭐 그거는 조금 약간 다른 오해하는 얘기.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20나노다, 15나노다, 3나노다 할 때 그 숫자가 가리키는 대상은 정확히는 없는 거예요? 네, 정확히는 없어요. 그렇구나. 그럼 마케팅 용어네. 네, 그냥 마케팅 용어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네. 이를테면은 뭐 요즘 같은 경우도 요즘에 최신 뭐 4나노, 5나노 이런 칩 같은 경우도 실제로 저 트랜지스터와 트랜지스터의 간격은 거의 한 40나노미터 정도 돼요. 그래요? 40나노미터인데 사실 이게 이걸 잘 세우고 10나노보다는 더 작은 거기 작아졌- 때문에 네. 4나노라고 부르기로 하자. 네, 그때보다는 좋아진 거니까 그냥 4나노라고 부르기로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간 겁니다. 좀 허무한데요. 그럼 뭐가 늘은 거냐? 이게 뭐 10나노, 7나노, 5나노, 4나노, 3나노 내려오면서 결국에 요 같은 칩 면적에 집어넣을 수 있는 저 아까 트랜지스터의 개수가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최신 요 아이폰 15 프로에 들어가는 A17 같은 경우는 이 어느 정도까지 많이 집어넣냐면은 저 칩 사이즈가 저 다이 사이즈가 1cm 1cm 정도 돼요. 103.8 그러니까 제곱 밀리미터 정도가 되죠. 네. 근데 그거 안에 트랜지스터가 190억 개가 들어갑니다. 아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190억 개. 190억 개. 야. 그러니까 1mm 1mm 요 사이즈에 한 2억 개 정도씩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미세하게 저걸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어떤 반도체 전문가한테 들었는데 본인도 반도체 만드는 걸 보면은 인간이 이런 일을 해내다니 정말 경이롭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럼요. 그러더라고요. 1mm 1mm에 2억 개를 집어넣는다. 저런 걸 2억 개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너무. 근데 어쨌든 저도 놀랍습니다. TSMC 그런 거를 잘해가지고 지금 애플 물량도 다 가져가고 뭐 엔비디아 물량도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가장 제일 전 세계에서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TSMC가 이렇게
각광을 받는 겁니다. 요즘은 그래서 그전에는 삼성이 그래도 꾸역꾸역 쫓아왔는데 지금은 삼성이 쫓아오는 게 약간 좀 버겁다 보니까 지금 TSMC가 최선단 공정이 3나노 공정인데요. 이 3나노 공정이 삼성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삼성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TSMC가 잘 되고 있다 보니까 고객들이 다 지금 큰 고객들이 이쪽으로 다 줄 섰어요. 원래 3나노 공정은 애플 물량만 거의 독점적이었는데 지금은 뭐 엔비디아, AMD, 퀄컴, 미디어텍 이런 데가 계속 저희 이제 그 다음에 만들어주세요 라고 줄 서 있고요. 요즘은 심지어 인텔까지 위탁 생산하고 있습니다. 인텔도 요즘 CPU가 자기네 제조 기술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CPU까지 지금 엔비디아에 위탁을 하고 있어요. 원래 인텔은 자체 생산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인데 네. 이제 위탁 생산 또까지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도 3나노 공정 했다고는 그러는데 TSMC가 이렇게 계속 그래도 앞서가는 건가요? 기술력이 어떤 상황이죠? 근데 뭐 삼성도 사실 여러 가지 기술력이 떨어지는 기업은 아니어서 디램이나 뭐 이런 쪽에서 메모리 쪽에 기술이 많다 보니까 이런 신기술 개척하고 이런 신제품 처음에 파일럿으로 개발하는 쪽까지는 어떻게 그래도 잘 해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양산까지 가게 하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는 그냥 요 연구 개발 단계에서 몇 개 성공했다고 해서 다가 아니다. 이거를 뭐 지난번처럼 한 시간에 뭐 수백 장씩 웨이퍼를 갖다가 찍어낼 수 있을 정도로 양산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 양산으로 만드는 게 또 되게 어려워요. 결국에 반도체 돈 핵심은 이 수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웨이퍼 한 장에 칩을 여러 개를 찍는데 이게 뭐 이를테면 100개를 찍어냈을 때 그 중에 몇 개가 양품을 건지느냐 이걸 수율이라고 하는데 이 수율이 그래도 뭐 7, 80% 이상 올라와야지 그래야 이제 수익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 3나노 같은 경우도 삼성도 지금 3나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삼성 3나노가 실질적으로는 이 TSMC 4나노 공정이랑 이 밀도가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지금 제가 지금 TSMC 3나노 공정이 1mm 1mm 안에 2억 개 정도 집어넣는다고 했는데 삼성은 3나노 공정인데 그게 한 1.5억 개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수준이고요. 그것도 약간 떨어지고 수율이 이게 좀 비공식적인 얘기긴 합니다만은 작년 말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게 20%가 안 나왔다는 얘기들이 횡행했어요. 그래요? 그런 얘기가 미확인 보도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노력을 해갖고 지금 한 30에서 60% 사이 언저리 어디까지인가 지금 많이 그래도 올리긴 했다고 하는데 이미 엔비디아 한 70% 80% 달성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주문받고 막 찍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수율이 낮으면은 아무래도 주문하는 입장에서도 이 생산량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불안하기 때문에 주문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TSMC도 고객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 그 애플하고의 관계, 갈등을 삼성전자가 빚었던 그 상황을 듣고 보니까 사실 기술력 문제도 있지만 혹시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삼성은 애플이 고객이기도 한데 또 경쟁사이기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약간 복잡한 구조가 있었고 TSMC는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TSMC가 원래 80년대 시작을 할 때부터 내세운 유명한 모토가 있죠.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저도 옛날에 이거 한 10수년 전에도 TSMC 사람들이 항상 어디 나와서 프레젠테이션 하면 항상 이거부터 얘기해요. 우리는 절대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우리는 고객과 파트너다. 그러니까 믿고 맡겨달라. 이걸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뭐 그 당시에는 에이 뭐 기술이 좀 딸리니까 저런 얘기로 말로 때우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점점 중요해진 겁니다. 아까 같은 애플이 이제 삼성이 이 파운더리도 하고 휴대폰도 만든다는 게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문제들도 확실히 컸고요. 다른 면에서도 이게 고객을 대하는 마인드 자체가 확실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TSMC는 결국에 파운더리라는 게 앞에 이 팹리스 같은 이런 아니면 거대 고객들로부터 물량을 받아와야만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객에게 잘 맞춰주는 이런 마인드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한테 맡기기 좋게 여러 가지 부가적인 서비스를 많이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런 면에서 고객 마인드가 굉장히 컸고요. 또 이게 대만이 사실 이렇게 앞서는 이유는 그런 거 외에도 원래 저변 기술력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중국을 많이 무시하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한국은
인재를 갖다가 우리가 한국 전쟁 이후에야 뭐 인재를 그 다음부터 유학을 좀 보내기 시작하고 했지만은 중국은 사실 그 이전부터 사실 뭐 19세기 말 20세기 초부터 열강에게 얻어 터지면서 수많은 또 인재들 화교들 나가고 하면서 중국계 인재들이 전 세계에 많이 퍼졌잖아요. 그 효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사실 모리스 창도 예전에 이미 국공내전 시기에 미국으로 넘어가서 그때 뭐 반도체 산업 초창기에 공정 엔지니어로 딱 이제 두각을 나타내면서 대만 반도체 산업을 컨설팅해준 그런 역할이 있었고 또 대만 출신도 그 당시 굉장히 일찍부터 미국에 유학을 많이 해서 미국 반도체 업계 학계와 업계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지적을 드리고 싶은 중요한 분이 아까 계속 말씀드린 이 요즘 이 트랜지스터 기술이 핀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딱 수직으로 세운 거. 그 핀팻 기술을 개척한 선구자 학자가 바로 대만계 중국인 학자였습니다. 유명한 게 후첸밍, UC 버클리대 후첸밍 교수라고 있었는데 이분이 1980년대 이 핀팻 기술을 개척하고 그래서 저기 지금 사진 보이는 게 오바마 대통령이 저 메달을 선사한 건데요. 저 메달이 이 미국의 기술혁신 메달이라고 미국에서 가장 이 기술 발전에 공을 세운 이 공학자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네네네. 저걸 처음 받은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스티브 잡스가 제일 처음 정말요?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영예로운 상인데 저게 2014년에 받을 정도로 유명한 분이고요. 네. 저분이 아무래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유학 갈 때 보면은 한국 교수들 밑에 유학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자기 나라 출신들 많이 받는 경향이 있는데 저분도 대만계로서 개척을 하다 보니까 대만계 제자들 많이 키워갖고 다시 대만으로 많이 보냈고 그리고 저분은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내가 직접 팔 걷어붙이고 조국을 위해서 일해보겠다 해서 TSMC도 가갖고 그때 3년 동안 CTO 하면서 기술 전수를 또 무지 많이 해줬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키운 어마어마한 제자들이 TSMC에서 1990년대, 2000년대 대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TSMC에는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위 TSMC의 R&D 6기사라고 이 말 타고 싸우는 이 6기사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저 사진에 나오는 분들입니다. 네, 그러네. 저분들이 그 90년대, 2000년대에 이 TSMC가 한창 파운더리 사업을 키울 때 어마어마한 기술 돌파를 이뤄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이 반도체 기술의 핵심은 인텔,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IBM 같은 미국계 기업들이 그래도 주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TSMC가 대략 한 130나노미터 공정 때부터 그 독자 기술을 확립하고 추월하기 시작해요. 그때 활약한 분이 아까 저 6기사였습니다. 거기다가 또 다른 요인도 있는 게 대만계 기업이 거기서만 활약했나요? 아니죠. 저희 엔비디아 지금 CEO가 누굽니까? 그렇죠. 젠슨 황. 네. AMD CEO가 리사수. 다 대만계네. 대만계거든요. 네. 대만계 업체들이 예전부터 PC 부품 많이 만들면서 이런 반도체 수요를 또 이끌어다 주니까 자, 학계, 기초연구도 대만계, 이런 파운더리도 대만계, 그 뒤쪽에 이 생산과 수요까지 대만계, 이렇게 인적 네트워크가 광범위하게 자리 잡으니까 당연히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다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면서 더 밀착할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고객이 우리는 경쟁하지 않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고객은 동포, 우리와 고객은 같이 가는 파트너 아니라 끈끈한 유대감이 있으니까 이들이 요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카르텔 거의 형성해 가면서 이 제품 개발을 해왔으니 지금 그 효과가 단단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TSMC의 힘은 대만인의 힘이고 네. 그리고 그게 대만의 힘이고 이렇게 좀 연결이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대만 산업 생태계의 힘입니다. 이 대만이 아까 얘기한 그 요즘 분업화된 체제, 팹리스, 파운더리, 네. 그다음 그 뒤쪽까지도 단단하게 장악을 하고 있는데 요즘 특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게 그 뒷단, 후공정이라고 하죠. 반도체 칩을 저렇게 딱 찍어내는 게 다가 아니라 그걸 갖다가 요 패키징하는 거, 딱 그 패키징할 때 여러 가지 다 조립을 하고 거기에 딱 배선 연결하고 또 이게 제대로 생산이 됐는지 테스트하는 이것까지가 다 엮여 있는데 이 후공정 부분도 지금 대만 업체들이 꽉 잡고 있어요. 그러네요. 생태계가 훨씬 더 강력하다. 후공정 쪽에 한 전 세계 탑 10을 꼽아보면은 대만이 한 6개, 7개 정도 될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런 상황인데 TSMC 기술력 앞서고 인적 네트워크도 강하고
대만의 생태계 조금 좀 더 우리보다 강한 것 같고 네. 삼성전자가 TSMC 결국 따라잡을 수 있어요? 마지막 질문으로 이거는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쉽진 않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그동안 메모리라는 이런 소품종 대량 생산하는 쪽에 매달려 갖고, 그러니까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직접 하는 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건 아무래도 공급자 우위이 되다 보니까 그런 고객 상대 마인드도 약간 떨어지고, 그런 면에서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쌓인 격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뒤집으려면 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건 좀 분명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삼성이 또 파운더리를 발전시켜 온 데는 사실 또 TSMC 공이 있었습니다. 사실 2010년대 이 삼성이 파운더리 한창 그때 키우면서 삼성도 여러 벽에 부닥치고 있었는데, 그때 저 6기사 중에 한 명, 저 오른쪽에서 두 번째였던 분 양멍숭이라는 분이 2011년인가 그때 우리 삼성전자 부사장으로 왔어요. 스카우트 한 건가요? 네, 그때 굉장히 공을 들여갖고 그 당시 저 양멍숭이 산에 좀 파워게임에 밀려갖고 저분이 좀 성격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파워게임에 밀려서 그런 걸 우리 삼성이 스카우트에다가 그 당시에 기술적 도약을 되게 많이 이뤄냈습니다. 그래갖고 TSMC에서 배신자라고 해갖고 소송 걸고 해서 그분이 한 몇 년밖에 안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 삼성이 확 쫓아갔어요. 그래갖고 고무렵에 한 14나노 그 정도 공정에서 그때 삼성이 잠시 TSMC를 좀 추월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양멍숭도 나가고 그때 또 좋은 인력도 몇 명 좀 데려가고 그 뒤로 그 한계가 좀 부닥치고 하면서 지금 다시 TSMC가 앞서 나가는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근데 저 양멍숭이 어디로 갔냐면 그 다음에 중국으로 갔어요. SMIC 요즘 중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파운더리에 가서 요즘 오히려 중국의 막 그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TSMC발 인재들이 기술도 막 퍼져나가고, 그러니까 뒤에서는 SMIC가 추격해오고 앞에서는 TSMC가 계속 나가는 입장에서 이 삼성이 물론 지금 들어와서는 이 중요성을 깨닫고 이런 걸 재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TSMC가 굉장히 또 요즘 열심히 그래도 힘을 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함께 아무래도 열심히 뛰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보다 더 빨리 우리가 뛰어야 따라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거의 비슷한 속도로 우리가 뛰고 있다 보니까 이 격차가 쉽게 좁혀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뭐 기대는 해봐야죠. 응원은 해야 되는데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당장 뭐 하루 이틀 안에 뭐 이번 분기에 매출이 앞서고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우리도 대만의 반도체에 대해서 투자한 것만큼 국가가 투자를 하면서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면서 특히 이렇게 같이 이렇게 확산되고 협업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국내 협력업체 그리고 국외에 또 한국계 인사들이 합계하고 기업에 많이 진출을 해서 또 매니지먼트 포지션에 가고 이런 것들 같이 좀 장기적으로 되돌아보면서 추진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생태계가 결국에 풍성해야지만 장기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장기전의 바탕이 애석하지만 사실 우리 한국이 대만에 비해서 조금 밀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얼마나 더 풍성한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이 이 진짜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어질 이 반도체 장기전에서 다시 역전을 하느냐 마느냐의 승패를 좌우하겠죠. 네, 한국 반도체 길게 보고 투자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최승병 박사하고 테크노믹스에서 삼성전자는 TSMC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장기적인 과제가 되었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